자, 이제 난민은 왜 증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난민을 보호한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합니다. 난민은 보호해야지요. 그런데 난민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보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면 안 되는데 준비된 자원이 제한되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잇고 맞추어서 난민의 보호를 위한 제도와 자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민은 왜 증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민의 5대 사유,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혐오가 늘어나면 분명히 저런 부분에서도 증가할 요인이 생길 겁니다. 전쟁과 무력 갈등은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지금 목전에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변화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2050년까지는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난민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난민의 준하는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면 보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아와 빈곤 역시 사람의 인구를 이동을 촉발하고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만들기도 합니다. 젠더적 어합도 유사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의 발생 추세를 보면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난민 수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1970년이 되면 난민 수가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3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된 난민들은 70만 명입니다. 이 수치가 1975년에 4나라로 늘어나고 합계는 1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래서 110만 명, 이 4나라에서 발생한 난민 수가 11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90년이 되면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는 숫자는 15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난민 수는 드디어 1390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990년은 좀 독특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유독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00년이 되면 난민 발생 국가 수는 22개로 줄고 난민 수도 1000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추세를, 아까 전체 난민 수가 1000만 명으로 줄었다는 게 아니고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22개의 국가, 그 국가에서 나온 난민이 1000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2005년이 되면 22개국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난민 수도 720만 명으로 29개국에서 나오는 난민 수는 720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10만 명 이상이 나오는 난민이 나오는 국가 수는 다시 23개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 난민 수도 1206만 명으로 다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970년부터 난민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1990년, 95년 사이에 난민 수와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나타나는 국가 수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 좀 2000년 초반이 되면 줄어드는 추세에 들어갑니다. 나름은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였다가 2020년이 되면 난민 10만 명 이상이 발생하는 국가 수나 난민 총수에 있어서도 그 합계의 총수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쭉 늘어났다가 중간에 줄어들었다가 2010년을 지나가면서 다시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다시 밟고 있는 중이고요. 2020년에 1260만 명까지 늘어나 있는 추세다. 난민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난민 발생국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난민이 발생하는 요인을 이야기하는데 난민 발생국의 증가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난민을 발생하게 하는 요인들이 더 많은 나라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전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1960년대에 커다랗게 난민이 한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난민 사태가 해결이 되면 급감을 하고요. 그러면 별일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1970년대가 되면 몇 개의 큰 난민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프간 난민 같은 경우는 지속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양의 난민이 진짜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일어서고 90년대가 되면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여기저기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규모의. 난민이 큰 규모로 하나가 발생하는 것도 딜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호하기는 어렵죠. 근데 여기저기에서 난민이, 크고 작은 난민이 계속 발생하는데 하나가 해결하기 전에 다른 난민이 발생하고 그 난민이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난민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게 오늘날 난민 문제를 단순히 수의 문제, 수의 증가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병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사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난민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이제 기후 환경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정치적인 요인도 되게 큽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들 민주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분쟁과 갈등의 증가, 물론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권위주의 국가의 민주화 과정과 갈등 이런 것들이 난민을 촉발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화예요. 난민의 이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이동성과 편의성, 선택의 폭이 증가하는 구조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나타나도록 인간을 위협하는 요소도 넓어지고 더 심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난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난민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냥 봐도 보호와 지원의 어려움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난민이 늘어나게 되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수준의 난민이 발생한다면 그 필요도 다분화될 겁니다. 난민의 지원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원국도 증가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호와 지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난민이 물론 수의 증가가 반드시 보호의 감소로 이어지느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증가가 되면 난민의 지원의 문제, 난민의 처리의 문제, 난민의 심사의 과정 이런 데 복잡함이 더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난민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차이입니다. 차이가 크게 발견될수록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발견될수록 인식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접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인식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난민을 보호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차이에 대한 인지를 높여주는 것. 또 한 방법이라는 거죠. 무조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난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난민을 유휴 노동력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도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난민을 받으면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독일이 난민을 수용하고 5년 정도 난민을 교육을 하고 그 교육 이후에 난민이 산업, 사회 아니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게 경제적으로는 독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독일은 난민을 수용해서 5년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은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능적인 차원에서 볼 것인가 이런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난민 증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난민은 정치 사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온 난민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어떤 관계에서 파악할 것인가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이 증가하면 저런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프간 난민을 모셔오면서 난민이라는 표현 대신에 특별기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여론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의 댓글이나 반응을 보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의미를 재정의한 거예요. 난민이라는 의미의 재정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난민 증가와 보호의 어려움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난민을 보호한다라는 거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있다. 단순히 제도와 심사와 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민의 증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는 보호의 어려움이 생겼고 인식의 변화도 생길 수 있지만 경제적 의미,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 의미의 재발견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난민 보호 지원, 난민이 늘어났을 때 보호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는 메커니즘입니다.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그러면 과연 보호에 어려움이 생기느냐, 반비례 관계에 있느냐, 이건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긴급 구호하고 보호에 부담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호 수요가 증가합니다. 보호 수요가 증가한데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바로 충원되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난민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 장기화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새로운 대규모 난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난민 보호의 문제가 난민 보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난민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난민의 성격마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난민의 유형도 나누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난민 사태라는 것이 동일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민의 규모와 발생 속도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난민 사태 혹은 난민이 발생의 유형이라는 것을. 난민 규모가 대규모일 때와 소규모일 때, 그리고 난민 발생 속도가 급속할 때, 점진 지속될 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인데 급속하게 발생하면 압축 폭발령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리아, 이라크, 남수단, 에티오피아 이렇게 갑자기 수백만의 사람이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대규모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지속되는 유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진 확산형 이렇게 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벌써 나온 지가 20년 넘는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20년 동안 지속된 난민 문제, 짧은 시간에 갑자기 촉발된 난민 문제, 그 난민을 보호하는 과정이 과연 같을까? 그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동일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에리트리아도 점진 확산형 유형일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이면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코소보 유형이 소규모 폭발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소규모이고 특히 코소보 같은 경우는 유럽 이런 문화적인 측면도 있어서 1년여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코소보형은 뭐 다른 입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다라고 성공적이다. 난민을 보호하는 게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이건 재론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표현을 그런 데 써도 되는지. 코소보 사태가 벌어지고 유럽 내에서 코소보 난민을 나누어서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인데 영국에도 코소보 난민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소규모예요. 지원의 여력이 있다. 그걸 유럽이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한 1000여 명을 받았던 것 같고 각 도시별로 준비된 곳으로부터 우리가 이만큼 받을 수 있어. 그럼 거기에 이렇게 배정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도 난민이 들어왔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생겼던 것이 주택 문제였습니다. 주택이 항상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은 수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지원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반론들이 있었어요. 귀향을 했을 때도 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돌아가서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세금으로 준 돈이 지역사회에 뿌려지는 건 괜찮아요.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지역사회 세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코소보로 가게 되면 지역사회에 회전되는 돈이 작아지는 거라는 논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우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바우처를 줬어요. 그 바우처를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호는 맞아요. 그런데 바우처를 낼 때마다 나는 난민이에요. 나는 난민이에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물건을 살 때 나는 여기 주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건을 사느냐. 왜 난민들만 무엇인가 지출을 할 때마다 나는 난민이라는 표시를 내야 하느냐. 이거 사회적인 억압이다. 이렇게 해서 현금화를 시켰거든요. 학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취약시켜야죠. 아무리 난민이지만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학교에서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30명인가 뭐 28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다 차 있어요, 거의. 거기에 새로운 난민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빈자리를 찾아서 넣게 돼요.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동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과밀학급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겠죠. 문제는 영어 시간이 되면 이 아동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 순회 교사가 학교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하고 영어를 배우지 않고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준에 맞는 영어를 따로 가르칩니다. 적응할 때까지. 그 순회 교사가 있어요. 순회 교사 수요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들어와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잘 것, 쉘터를 제공하는 수준, 텐트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시설과 안정된 생활비, 그리고 교육, 뭐 다양한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그나마 가능했을 텐데도 많은 부작용이랑 부담들이 느껴졌던 거죠. 근데 그게 100만 명이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도 다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제 점진적이면서 소규모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소규모이기도 하지만 개별화된 사유이기 때문에 각국이 이 기존의 정책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소규모 압축 폭발이거나 점진 확산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큰 고민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난민의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지원 체제처럼 세분화된 정책들 이런 것들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